네, 일단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지수는 큰 의미가 없다. 지수를 또 예측하는 것은 또 거의 대부분 틀리더라.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 지수와 상관없이 테마에 따라서 수급이 달라지고 또 급등락하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좀 특별한 것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다소간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대형 스피커들이 2차 전지, 2차 전지 이렇게 외치다가 점진적으로 2차 전지라고 하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또 급등하기도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런 테마주에 엮이는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급등하고 밸류에이션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또 회사 자체적으로는 우리는 초전도체와 관련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한다. 이런 종목은 조금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초전도체 주식들이 뜨겁잖아요. 네. 그 지금 근데 실체는 아직 증명이 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 증명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여러 군데에서 좀 긍정적이다, 또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8월 후반부에는 정확하게 가부당간 결론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잘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너무 오버슈팅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네. 따라서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추세를 되게 중요시 여기시고 네. 또 중소형주 투자를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네. 요즘엔 좀 추세는 어떻게 좀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최근에 어쨌거나 그 지수에 대한 추세는 좋지 않고요. 네. 그래서 종목별로 추세가 좋은 종목을 저는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특히 상승 추세 또는 상승 전환되고 있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를 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하락 전환이나 하락 추세인 종목은 전혀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나의 섹터를 봤더니 상당히 좀 좋다. 그게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사실은 이제 7월 달에 이를테면 추세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촬영일 기준으로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추세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원택이라든지 비올 이런 종목들의 클래시스.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많이 언급하셨던 맞습니다. 그런 네. 기업들, 뭐 클래시스, 코스메카 코리아, 펜텍 코리아.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하반기까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얼마 전에 이제 피치사가 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 플러스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 단계 강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과거처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이제 9월에 벌써 FOMC에 약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연준이 9월에 또다시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 현상이 또다시 또 국제 유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또다시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싸움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가 거의 또 샌드위치처럼 네. 끼어 있는 거니까 좀 어떻게 좀 될 거냐 여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종목에 신경을 써야 될 때다. 따라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 네. 지금 이제 조만간에 12월 결산법인들의 2분기 실적이 이제 전부 다 발표가 될 텐데요. 2분기 실적에서 오히려 포텐이 터지는 종목이 나온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 3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저로서는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주 공시를 잘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반기에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 현금 비중을 네. 한 어느 정도로 유지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현금 비중은 그래도 한 30% 정도까지는 좀 해두는 것이 어떨까, 그 정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2차 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어도 괜찮은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직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한 2년 전 네. 제가 이제 어떤 부동산 강의를 갔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 앞으로 좀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또 지방의 아파트 가격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딱 맞으시네요. 네, 근데 그때 한 수강생이 네. 저한테 대질문을 했죠. 오히려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반박. 교수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건데 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히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재반박을 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계속 뭐 6, 7년 동안 떠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고 또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건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거의 뭐 올 초부터 약 8개월 동안 2차 전지주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또 어찌 보면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식에서는 확고한 신념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급등했잖아요. 네. 일부 종목은 뭐 올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10배까지 뜬 일명 텐베거 종목도 있었다. 이것도 뭐 중소형 개별주가 아니라 정말 큰 네. 대형주에서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나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포텐이 터진다. 그렇다면 뭐 계속해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가격이 급브레이크 밟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주가는 급등하면 또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를 항상 좀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한 거는 사실이니까 네, 그 실적 체크를 하면서 맞습니다. 미래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만약 실적이 안 나오면은 계속 빠지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오히려 계단식 하락이에요. 그럼 팔기를 안 줘요. 네,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뜨겠지. 근데 또 하락. 이제는 뜨겠지. 계속 하락. 그러면 오히려 정말 좀 상당한 시간, 기회 비용을 다 날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따라서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익절에 대한 기준, 또 손절에 대한 기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한 번에 받았던 2차 전지를 좀 그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스타일이 네. 약간 좀 테마나 이슈를 따라가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테마나 이슈를 따라가면 물론 이제 급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급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처참하게 당할 수도 있다. 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와 실적이 좋은 저평가 종목에 네. 조금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이제 차트를 통해서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많이 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정화금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보유했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없는 종목인데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이 종목 실적도 좋고 추세도 좋고 거래량 매집도 상당히 좋다. 당시 가격이 이제 한 16,000원대, 17,000원대 요런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이 이제 어쨌거나 어저께 한 22,700원 찍고 약간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여전히 실적이 좋고 재무 상태가 좋고 추세도 좋고 네. 또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분한테 이제 물려주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상속회사예요?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아계시지만 추후에 네. 이제 넘겨줘야 되는 이제 그런 회사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종목을 갖고 일정한 기간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기다리면 되는 오히려 실적과 재무 상태 추세가 약간 바닥에서 다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좀 집중해 보면 어떨까.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이거 네. 상속을 한다는 거는 네. 주가를 네.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누르는 건 좋은데 네. 어쨌거나 회사가 좋으니까 자기 자녀분한테 회사를 물려주겠죠. 오히려 거기에 방점을 찍는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 회사한테 물려주려면 가격이 낮아야만 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를 낮추는 것은 맞는데 네. 오히려 이 회사가 미래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를 갖고 있는데 회사가 미래가치가 없다. 그럼 저의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매각하는 거예요? 뭐 매각하거나 굳이 힘든데 우리 두 딸아이한테 물려주려고 하진 않겠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 회사 상당히 미래가치가 있고 좋으니까 우리 두 딸아이한테 와서 이를테면 지분도 주고 이를테면 임원의 자리도 물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속세를 물면서도 가져가는 게 이득이라고 보는 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꼭 가져간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좋은 회사기 때문에 자녀한테 물려준다 이렇게 굳이 지금 뭐 상속세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네,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측면을 볼 수 있는 거군요. 굳이 막 공식적으로 네. 이게 상속이면 주가를 누른다 이렇게 딱 그냥
외워버리는 공식처럼. 그렇죠. 오히려 그거는 이제 그냥 세금적인 측면이고 아. 제3자가 봤었을 때는 그렇군요. 오히려 좋은 회사구나. 저는 그래서 항상 어떤 이제 회사들을 볼 때 이를테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아이한테 물려주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임원 관계를 보면 특수관계인이 있어요. 네. 예, 아들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오히려 그런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저는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절대 뭐 추천 이런 건 아니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보라는 거죠. 지금 대정학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네. 지금 스스로가 발굴해서 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테마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는 네.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게 테마인 건가요? 아니죠. 실적도 뒷받침될 수 있는데 네. 실적이 만약에 지금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보면 뭐 이를테면 뭐 파워로직스, 뭐 신성, 델타테크, 뭐 선암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네. 실적이 좋으면 오히려 사실상 사부작 우상향을 잘 가는 건데 네. 오히려 테마에 엮어버리면 상한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지금 당장 매수한 사람은 좋은데 세 번의 상한가를 간 다음에 매수한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죠. 밸류에이션이 전혀 맞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테마에 엮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다. 실적이 있어도 너무 주가가 떠버리면 그게 맞습니다.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가 이제 보면 예전에 뭐 부도난 회사지만 뭐 신라젠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막 20만 원까지 갔다가 사실은 실적도 나오지 않는 건데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정도 가격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네. 테마에 엮이는 종목은 기본적으로는 좋지는 않다. 이게 제일 좋은 건 내가 오히려 아무 테마가 없을 때 사놨다가 테마에 엮여서 급등한다면 오히려 전략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짓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추세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급등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이렇게 완만한 우상향 뭐 이런 제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일명 사부작 네.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길기로 친다면 뭐 한 2, 30도 정도, 2, 30도 정도. 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70도, 90도로 가버리면 오히려 이제 거의 상한가 급등이잖아요. 오히려 이제 고점에서 급등은 웬만하면 매도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도 저한테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사실 저도 답을 모르는데 어쨌거나 상한가 한 번, 두 번 먹었으면 원칙적으로는 파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좋다고 하면 네. 점점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니까 네. 기울기가 급해지는 거고 네. 그때는 이제 테마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테마로 가든지 어쨌거나 테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급등한다면 이제는 매도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테마, 추세, 실적 네. 이 개념을 좀 네.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좀 2차전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차전지 관련주 투자 네. 지금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네.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거의 뭐 대부분의 빅 스피커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지난번 2차 전지주가 갑자기 급등했다 급락한 날이 있었잖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153만 원 찍고 급락한 그날 뭐 에코프로를 떠나서 대부분의 그때가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 느낌적으로 세력들이 오히려 시세를 분출하고 팔아먹고 나오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 제가 이제 원래 장대 양봉이나 긴 윗꼬리를 고점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제 매도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오히려 또다시 분출되기에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도 없어졌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특히 2차 전지 가격에 대한 피로가 특히 이제 소재주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들을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또다시 포텐이 터진다면 좀 조정 눌림목 구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2차 전지주가 너무 많이 급등했는데 여기에 얽매이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한번 갈아타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재주는 또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2차 전지주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덜 오른 듯한 장비주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폐 배터리 관련주 이런 관련주에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장비주나 폐배터리 관련. 맞습니다. 네. 그러나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떤 하나의 섹터, 하나의 종목에 너무 좀 집중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유연한 투자의 어떤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마 우리 국내 주시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또 그 교수님께서 수급도 보시잖아요. 네. 외국인 수급이요. 네. 그 외국인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2차전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수급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열광했던 게 2차 전지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땠을까라고 보면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2차 전지주를 많이 안 샀어요. 독특하죠. 그렇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등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외국인들의 한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 한 2달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오히려 PNT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장비주. 예, 2차 전지 장비 대장주죠. 아. 200만 주를 순매수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특히 소형, 그다음에 ESS용, 중대형 2차 전지의 분리막, 그다음에 음극, 양극 소재, 그리고 회로 소재 및 2차 전지용 극박 등 생산하는 장비 등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인데 오히려 외국인이 요 PNT에 가장 많은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관련주인 알루코를 한 106만 주 정도 매수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에코프로 한 101만 주, 에코프로에 비해 190만 주, 이 정도를 조금 소소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다지 많이 산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좀 어떤 기업 관심 있으신가요?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저는 장비주에 여전히 이제 관심을 제가 좀 가지는 종목이 있는데 네. 저는 첫 번째는 엠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엠플러스는 역시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가 전기 자동차용하고 ESS용 2차 전지 생산 장비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고 미국의 A123 시스템즈와 협력해서 세계 최초로 조립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네. 또 이 회사가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임원들의 스펙이거든요. 임원들의 스펙이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엠플러스 네. 그런 부분들. 네. 임원들의 스펙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떤 스펙이 또 경력이 중요한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원준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원준은 이제 2차 전지 소재용 열처리 장비 전문 업체. 기본적으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소속로 장비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요. 2023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저는 원준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에서는 오히려 세비캠, 성일 하이텍 등도 상당히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약간 좀 논외인데 전기차 타이어 관련주에서 넥센 타이어하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차 타이어 그 흐름 괜찮은 것 네, 같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전기차 시장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의 어떤 전환은 이제 필수 불가결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를 것으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어쨌거나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 그래서 올 3월에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를 한번 봤더니 1위가 중국 한 65만 대, 네. 2, 3위가 이제 유럽과 미국이 한 41만 대니까 채 중국을 못 따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전기차 회사 1위가 비아드, 2위가 테슬라.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약 14.1%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멀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우리나라 도로에도 현재 보면 전기차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한 10대 중에 한두 대 될까 말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주위에서는 살 사람은 다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엔 또 전기차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주위에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전기차가 하나도 없어요. 한 6명 만났는데 전기차 언제 살 거냐. 그랬더니 지금 내연기관 저가 너무 편하다. 전기차는 어린애들이나 사는 거 아니냐. 특히 가장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전 인프라. 일단 충전 인프라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요. 네. 또 전기차 사면 불 나는 줄 알아요. 상당히 위험하다. 화재 위험.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격은 오히려 또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당분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20, 30대는 좀 전기차에 좀 집중할 것 같은데 40, 50대 분들은 일단 끝까지 내연기관차 타다가 저도 한 4, 5년 정도 있다가 추이를 보고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보다 어린 우리 웅달 대표님 어떻습니까? 전기차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내연기관이죠. 하이브리드죠. 아, 네. 근데 전기차 언제 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전기차 조금 기다려볼 것 기다려봐야죠.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충전이 테슬라는 조금 편하다고 하는데 네. 다른 차들은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주유소에서 가솔린 디젤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네. 돈 넣고 그냥 바로인데 네. 얘들은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음. 화재 위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뉴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도 줄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겠군요. 네. 근데 또 전기차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고 네. 큰 트렌드일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네. 전기차 관련 이제 완성차 업체는 이제 볼륨이 워낙 크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현대차라든지 시가총액. 기아차 워낙 볼륨이 커가지고 사실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미미하다. 특히 뭐 현대차가 이번에 뭐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주가의 흐름이 맞아요. 그냥 안 뭐 좋아요. 아주 약간 우상향 정도, 느낌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완성차보다는 그 완성차 업계와 이를테면 협력을 하고 있는 중소형 개별주, 부품주들의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큰 트렌드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잠깐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어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현대 기아차보다는 네. 부품 쪽으로 네. 보시는 거고. 제가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그 회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대 수익률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지금 이런 종목들은 1년의 기대 수익률을 한 10% 정도면 네.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오히려 한 서너 달 만에 한 30%의 기대 수익률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언제 상한가를 한번 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네. 어떤 완전 사건 사고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럴 수는 없다. 예, 정말 삼성전자가 정말 아무리 급등해도 한 10% 이상을 상승한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좀 그거보다는 중소형 개별주를 좀 더 좋아한다. 다만 실적이 좋은 네. 전제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톡 가서 네. 덮어놓고 10억 있으면 네. 뭐 그때 1억 2억은 뭐 삼성전자에 넣을 수 있어도 오케이 맞아요. 1억 2억 있는데 삼성전자 네. 투자는 좀 그렇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네. 수익이 네. 잘 안 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진짜 뭐 삼성전자를 2년 전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거든요. 네. 예. 누가 이렇게 될 줄이야. 네. 될 줄이야. 예. 삼성전자 사면 무조건 뭐 수익이 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뭐 한 10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있었다라고 치면 처음에 한 2, 3년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 뭔가요? 라고 하면 거의 한 5, 60%가 삼성전자, 네. 카카오. 어. 예. 지금은 한 10%밖에 안 돼요. 이미 다 이제 떠났어요. 네. 삼성전자는 뜨지 않는 종목이구나. 오히려 이렇게 또 맞아요.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특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뭐 회사의 실적이 또 아쉽죠. 그렇죠. 예. 뭐 당연히 회사는 뭐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하지만 네.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평판이 엄청 안 좋아졌더라고요. 제 주위에서는 대표이사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IPO하고 팔아먹고 나가고 개인 투자들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 특히 회사의 대주주 분들은 좀 일정 기간 조금 뭐 꼭 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롱텀으로 잘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책임 경영을 해야지 네. 팔아먹고 손들고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예. 그럼 그냥 한낱 장사꾼이잖아요. 네. 예. 그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고백하자면 점점 포트에서 중소형주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쪽에 좀 분량도 많이 식는 것 같고 네. 최근에 그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네. 찰리 먼거 그 말을 그 주주총회 말을 인용했는데 네.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젊을 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네. 투자하겠냐고 여쭤보니까 찰리 먼거가 초창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일리가 어떻게 있네요. 보면은 중소형 맞아요. 기업에 네. 많은 액수를 넣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작은 규모.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네. 어느 순간 매출액이 네. 영업이익이 포틴이 터지는 순간 네. 그냥 주가는 날라가니까. 텐베거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근데 삼성전자가 텐베거 가는 거는 좀 네. 두 배도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진짜 두 100년 배가 아니라 저랑 아마 우리 웅달 대표님이 네. 앞으로 투자하는 10년 안에 네. 두 배가 아. 안 갈 수도 있다. 물론 네.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2배 정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쉬운 건 아니다. 10배는 사실 되게 불가능할 것 네,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조금 또 숨겨진 수혜주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 네. 이런 걸 볼 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하고 보는 것은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나 IR 자료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7월에만 증권사 리포트가 3개가 나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 그리고 뭐 전기차로 갈수록 LED도 고기능화된다. 이상현 애널에 또 이젠 유럽 프리미엄 업체도 고객사 이문영 애널, 이익 모멘텀 강세 유지웅 애널 이런 분들이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이 회사가 이제 SL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SL.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램프, 전동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주요 고객은 현대, 기아, GM, 포트 길리, 동풍 등이고 한국의 가동률 상승 효과, 그다음에 이제 북미의 턴어라운드, 인도 확장 등에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회사가 이제 헤드램프 기준으로는 글로벌 6위 업체입니다. 만만치 않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분 변경이나 풀 체인지 모델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램프 쪽. 맞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벤츠 또 풀 체인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뒤에 램프가 딱 바뀌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회사가 그런 것들을 만든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내연기관 모델에서도 채택률이 높아졌지만 전기차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전력 효율성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더욱 LED 광원 채택률이 높아지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단가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나중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SL 한번 언급을 해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알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맥. 예, 요거는 이제 전기차용 알루미늄 부품 선도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발행 주식수가 596만 주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대주주가 55.2%.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이를테면 한 300만 주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냥 땡기면 간다.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니까. 네. 그것은 이제 각자의 네. 선택. 예. 이 회사는 이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개발 및 양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글로벌 전기 자동차,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그다음에 2020년에는 SK 이노베이션도 고객으로 확보했다. 이런 점은 상당히 강점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전기차용 매출 비중이 73.5%고 2030년도까지 전기차 고객사양 수주 잔고가 2023년 5월 현재 1조 5천억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맥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전기차 시장 전망에 있어서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세적으로는 네. 간다라고는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기차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이 조금씩은 좀 떨어지지 않나, 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유는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좀 열악하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비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미국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차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2022년도에서 90만 대에서 2025년도에는 297만 대 그리고 2032년에는 1235만 대까지 판매가 될 것 같다. 그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잘 팔릴 건지 여부는 또 한번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대 기아차도 그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은데 그러나 그 속도가 더디고 그렇다면 사실 뭐 주가도 약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지부진한 주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약간 우상향하다가 급등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와야 되는데 느낌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렇게 가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특히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이렇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좀 약간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대표님께서는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실 때 3개월에 30%? 네, 3개월 30% 정도. 3개월 30%. 네, 기대 수익률이. 그 정도 딱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네, 그 정도를 우선 보시고 종목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에 상한가 한 번을 기대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네, 잘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한 번에 상한가를 기대할 정도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보다는 맞습니다. 좀 가벼운 상대적으로 가벼운.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종목은 아니고요. 네.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도 정말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고 수급 좋고 이런 종목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추천은 아니고 네. 한번 공부해볼 주식으로 네. SL, iMac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부품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다음으로 반도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다음 주도주로 반도체를 꼽는 분들이 있는데 네. 또 너무 이게 좀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반도체가 하반기에 회복을 할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합니다. 어쨌거나 반도체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실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다. 또 삼성전자가 하반기 추가 감산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인공지능 분야 투자 강화를 시사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반도체는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고대역 폭 메모리 일명 HBM 네. 칩과 관련해서 내년 선보일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점차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8월 1일부터 오늘 촬영일까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좀 더 많이 샀을까라고 봤더니 외국인가라고 기관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증거사 리포트에서도 2분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코멘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부터 디바이스 솔루션의 실적 개선이 가속화되고 또 AI 시장 내 경쟁력을 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AI 서버 시장에서 경쟁력 부과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였는데 적자폭은 전분기 대비 축소됐고 아마도 이제 3분기에는 적자폭은 추가로 축소될 것이다. 그 다음에 D램은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럴 때 또 이를테면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뜨면 매도하고 또 떨어지면 매수하고 또 5에서 10% 뜨면 매도하고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선호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선호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는 시총이 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하고는 전혀 맞지는 않는 거니까. 3개월에 30%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거의 뭐 불가능한 거니까. 네. 그러면은 반도체에는 그 뭐 소부장도 있잖아요. 네. 그럼 소부장 쪽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또 이런 반도체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소부장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올해 4월 25일 날 상장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ETF요. 네, 소울 반도체 소부장 FN이라고. 네, 이 중에서 이제 연초 대비 지분율을 높인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좋아했던 리노공업하고 LX 세미콘. 네. 주가 이름도 좋았는데요. 이런 종목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데 저는 이제 오히려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들더라. 네, 엑시콘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고요. 메모리용 테스트 장비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둘 다 공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글로벌 고객사 확보 기대되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이 회사가 메모리를 떠나서 비메모리 테스터를 납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23년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고 2024년에도 성장이 지속된다. 어쨌든 이런 종목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중에서는 마이크로 투나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국내 프로브 카드 개발 및 양산 전문 업체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공정의 핵심 장치가 프로브 카드고요. 타사 대비 월등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이제 하이닉스 협력 업체고요. 네. MEMS 일명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의 선도 기업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 기술이 현재 반도체나 또 디스플레이, 통신, 패키징, 의료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기술이 자율주행, 광통신, 센서, 의료기기 등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 회사의 미래가치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마이크로 투나노.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주로
메커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메커스는 이제 삼성에 공급 확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AMD, 르네사스, 메이콤 등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사가 만드는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가지고 고객사의 제품 사양에 맞는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필요한 경우에 반도체 회로 설계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 유통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도 이 회사의 최대 고객사가 YIK거든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FPGA 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서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현재 이 회사의 퍼가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퍼가 10 이하면 뭐 무조건 저평가라고 하는 건데 일단 동일 업종의 퍼도 평균 퍼가 12.38이니까 일단 최소한 반절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메커스는 실적도 좋아지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 또 하나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데요. 퍼가 낮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현재의 주가가 그다지 힘이 세지 않다. 이것을 반증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게 갈지 안 갈지 추세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서 네. 앞서서 솔 반도체 소부장 FN 말씀이셨잖아요. 네네. 이거 반도체 이거 ETF 투자도 하세요? 아니 저는 하지 않는데 이제 요걸 또 투자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여쭤봤고 확인했더니 이것도 괜찮아요. 예, 여기서도 최근에 이제 이 소부장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점. 그래도 좋았기 때문에 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항상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네. 또 급등한 게 나오니까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엄청 올랐더라고요. 한미반도체는 이제 사실 저희가 저희 이제 그 주식 프리패스반에서 예전에 유튜브 등에서 많이 2만 5, 6천 원대 많이 언급했던 종목인데 한 지금 거의 뭐 5만 원까지 갔었죠. 네. 그 종목 예전에 또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잘 갔었다. 네. 근데 어쨌거나 뭐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은 종목들이 여전히 가더라.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그 수급도 자주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투자하시잖아요. 네. 뭐 최근에 좀 세력 매집이 몰린 그런 네. 주식이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하루에 1000여 개의 종목을 네. 최소한 일봉을 쳐가면서 필터링을 해 가다 보니까 저 이제 눈에 이제 자주 들어오는 종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러셀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러셀. 네. 러셀은 이제 중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나중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2월부터 4월까지 집중 매수하고 이후에 이제 소강 상태 차후에 이런 종목이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우상향할 때 주목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요런 종목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금 TNA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레이더 디텍터, 그 다음에 무전기, 블랙박스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집의 흔적.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매집의 흔적은 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 거래 윗꼬리. 저는 이런 것들을 매집의 흔적이라고 보는 건데 아까 러셀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고요. 지금 백금 TNA는 올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일봉상 지금 신고가입니다. 특히 이제 주봉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터져 있어요. 여기 이제 빠져나가는 흔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아마 주가가 포텐이 터질 때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백금 TNA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IPO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거나 이 러셀과 백금 TNA 두 종목도 실적과 재무 상태는 둘 다 좋다.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이거는 세력은 여기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기보다는 여기는 거래량의 흔적으로 매집의 흔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집중 매수한 종목도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오늘 방송 촬영 일자까지 한번 봤더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에는 일단 조선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조선주.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HSD, 엔진, 또 하나오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샀고요. 외국인이 또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 좀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범퍼 레일 관련해서는 독점적으로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한 종목 중에 조금 눈길을 끄는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OLED 제조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최기호 회장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팔고 약
20% 이상의 지분을 매집한 회사가 그래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와. 예. 저는 이제 또 하나 최근에 3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 동시 순매수한 종목도 한번 봤는데 네. 거기 봤더니 이제 SK 렌터카,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을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최근 3일 동안 연속 순매수한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 어쨌거나 개인이 매수한 것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우리가 또 상당히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도 좋아 보이고 네. 외국인이 연속 5일, 기관이 연속 5일 일정한 양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 예를 들면 뭐 20% 30%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목해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하고 그 기관이 지금 이제 우리 웅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 30% 수익률을 내고 파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사람들도 좋으면 샀다가 안 좋으면 곧바로 팔아요. 예, 어찌 보면 기관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은 그냥 바로 돌아서 버리는 예, 그런 부분들. 기관 중에서도 뭐 연기금 정도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잘 매수하는 것 같고 나머지들도 이를테면 뭐 사모펀드나 금융투자나 이런 데도 돈이 되면 또 곧바로 수익을 확정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다만 사실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를테면 큰 물량을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그 회사의 어떤 비전, 정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가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실적과 추세가 좋냐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실적과 추세가 안 좋은데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런 수급적인 면 외에도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벌써 이제 투자한 지 오래됐는데 저만의 이제 주식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의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일단은 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봉을 가장 많이 보죠. 일봉을 가장 많이 보고요. 일봉에서 이제 일단 우상향이라면 우상향이 아니고 하락 추세다, 하락 전환이다. 그러면 뭐 과감하게 제거, 과감하게 제거고요. 우상향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냐 체크하고요. 실적이 좋고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옵션으로 수급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옵션이고, 그 다음에 이슈는 꼭 체크를 해야 되겠죠. 나쁜 이슈나 또 좋은 이슈나 공시가 또 있는지 여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나 기업 설명회가 자주 나오는 회사. 이런 종목 상당히 좀 주목하는데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이 뭐 한국콜마, HK 이노엔 뭐 이를테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 중에 시가총액이 큰 것은 그냥 버리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카카오에 대한 이런 거 버리고 우리 중소형 개별주 중에 아까 뭐 SL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이제 IR을 좀 자주 하는 회사.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IR을 자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IR을 자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은 좀 주목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추세가요. 네. 하루 만에 막 꺾이고 이런 것도 있나요? 하루 만에 꺾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번에 제2의 하한가 사태 그냥 잘 가고 있다 한 방에 하한가 그럼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거죠.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특히 고점에서 하한가다.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다. 그럼 무조건 팔아야죠. 개인적으로는 뭔가가 터진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차라리 정확한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를 쳤거나 정확히 안 좋은 이슈가 나와서 하한가를 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치거나 하한가를 치면 그때가 가장 난감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거나 고점에서 장대 양봉 매도 타임, 고점에서 장대 음봉 매도 타임.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둘 다 매도 타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텐베거 기대되는 주식도 있으실까요? 이제 실제로 이제 텐베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또 아예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래서 원래 텐베거가 가능한 종목을 어디서 많이 찾냐면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많이 주목합니다. 52주 신고가 또는 역사상 신고가 종목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역사상 신고가 종목은 그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할 때 한 번 정도 사시면 그 다음에 한 20-30%를 오히려 쉽게 모을 수도 있다. 그런 점 한번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 중에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언급했던 종목 중에 이수페타시스, 예전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이제 언급하진 않았고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텐베거 같던 종목들이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사실은 한 2,000원대부터 언급했던 원택, 그 다음에 비올,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텐베거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유는 텐베거가 가는 종목, 앞서 얘기한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원래 계속해서 적자였던 회사예요. 근데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포팅 터져버렸죠. 예, 그러면서 트렌드하게 DDR5 등등 그런 종목 중에서 놓고 본다면 원택이 원래 적자 회사였었어요. 그리고 턴 어라운드 실적이 포텐. 감성 코퍼레이션도 적자. 턴어라운드 올해 실적 포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오히려 텐베거는 그냥 잘 가던 회사가 텐베거를 가기보다는 적자였는데 기술력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턴어라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포텐이 터질 것 같다. 그런 종목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굴해서 찾아낸다면 저는 오히려 상당히 텐베거에 근접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막 좀 면상되는 몇 개 기업이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 루닛. 적자에서 지금도 적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도 적자인데 루닛은 제가 아는 아마 상장회사 중에 임원들의 스펙이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루닛도. 근데 이제 어쨌거나 미래가 제일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회사를 못 사는 거죠. 적자 회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자인 회사를 언제 사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적자인 회사를 한번 사봤던 적이 있었던 게 어떤 회사냐면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가 이제 적자에서 적자폭이 대폭 감소했어요. 이를테면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가령 뭐 적자는 100억, 만약에 100억에서 한 2억밖에 기록을 안 했다.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다음에 턴어라운드 그 다음에 포텐 터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 아마 바이오니아를 아마 18,000원, 2만 원대 사가지고 저는 이제 한 거의 뭐 3만 원 전, 2만 8천 원대 팔았었는데 그 회사가 아마 거의 6만 원, 8만 원 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 사야지 그냥 막연히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루닛 같은 회사도 저는 잘 모르지만 어제는 반드시 턴 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좋을 텐데 만약에 턴 어라운드가 안 된다면 저로서는 못 사는 거고 그것은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동전주 투자도 하시나요, 대표님? 제가 이제 예전에 동전주를 뭐 저도 한 번은 사본 적이 있었고 저도 예전에 DB를 사본 적이 있었고요. DB를 사본 적이 있었고 제가 이제 예전에 동전주 많이 언급을 했었었고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지폐주에 등극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수강생이 저한테 메시지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커피 한 잔 보내면서 교수님 크리스탈 신소재 이게 이제 제가 800원대 언급했던 건데 얼마 전에 한 3,000원, 4,000원 갔었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동전주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봤더니 두 개의 종목이 지폐주 갈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하나는 국동, 국동은 니트 의류 수출하는 회사고요. 하나는 폴라리스 우노, 가발용 원사 생산 개발 및 판매 회사인데 이 두 회사는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과 점수 상태는 좋다. 그래서 조만간 지폐주로 등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야, 그렇군요.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런 주식을 발견한 다음에 바로 사세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주식 매수 타이밍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시장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저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모두 없어질 때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건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우상향,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매집의 흔적, 또 실적이 포텐이 터질 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 교수님이 추천하는 종목은 나중에는 꼭 가더라. 근데 오히려 설 교수님이 처음 추천할 때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이제 언급할 때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설 교수님도 모르게 일주일에 또 한 달에 한 2번, 3번, 4번 언급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교집합으로. 그런 종목들은 꼭 가더라. 그래서 그런가?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나도 모르게 유튜브나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종목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한번 사보자. 그래서 그런 종목 샀더니 좀 더 잘 가더라.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하루에 1,000개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좋고 한 그런 종목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에로티 베큐um 이런 종목은 제가 이제 16,000원, 7,000원부터. 근데 얼마 전에 또 2만 원 거의 5, 6,000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보면 좋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너무 기울기가 급해지면 이제는 좀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수페타시스가 제가 이제 우리 그 주식 프리패스반에서 11,000원대 언급했던 종목이에요. 한두 달 전 됐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냥 곧바로 갔어요. 4만 원대까지. 4배 곧바로. 근데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예전에 이제 5,000원대부터 계속 이제 언급했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 뭐 사라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보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이니까.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우상향 좋았는데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앞서 얘기한 제가 이제 원택 같은 경우가
제가 예전에 이제 외부 강의 가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원택이에요. 네. 미용 의료기기 2,500원, 3,000원대. 저희 이제 선배들도 가령 한 3,000원대, 한 1억 원어치, 또 2억 원어치 한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들도 한 1,000원 먹었죠. 그러면 30%가 좀 넘는 거죠. 네. 잘 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12,500원. 열받아 하지만 네. 이건 결과론이에요. 주식은. 지금에 와서 뭐 그럼 차라리 아까 얘기한 에코프로 이런 것들. 네.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가 어떤 날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65,000원까지 떨어졌던 회사예요. 그때 샀더라면 네. 지금 그런 건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쌀데기 없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은 33%의 수익을 냈고 익절에 대한 기준이 왔기 때문에 잘 팔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 잘 잡으셔가지고 도달하면 네.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된다. 버튼을 못 누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을 매도를 했잖아요. 네. 그럼 또 찾으면 나오나요? 나오죠.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이 거의 뭐 우리 상장사 종목이 만약 2,500개라고 한다면 한 1,000여 개 종목은 실적이 다 좋아요. 흑자 기조.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최근에 조만간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기업들이 또 한 1,000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뭐 한 2% 증가, 2% 증가 이런 거보다는 20%, 80%, 100% 증가 이런 것들은 한 100에서 한 200개 나와요. 100에서 200개.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서 계속해서 종목이 나오죠. 추세만 좋아진다면. 그러니까 항상 실적이 좋은 종목 놓고 계속해서 엔터 때려가면서 일봉 보고 추세가 좋으면 사는 거고 추세가 나쁘면 사지 않는 거고 추세가 좋았다 급등하면 파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걸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웅달 책방의 구독자분들도 스스로가 그런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잘 찾아서 이제 스스로가 자신 있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뭐 저 같은 스피커들의 이야기는 단지 참고 자료, 단지 참고 자료고 종목을 제가 같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사면 안 되죠. 본인 스스로가 필터링을 해서 맞아요. 좋다면 사는 거고 안 좋다면 안 사는 거죠. 나중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가지고 손해봤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말하실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네. 본인이 책임도 못 질 건데 네.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남 탓.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본인의 책임이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네. 요즘 AI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AI 좀 여쭤보고 싶은데 AI 관련 기업 중 눈여겨보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AI 관련주 중에 제가 최근에 이제 눈여겨보고 많이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로봇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큐렉소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큐렉소. 큐렉소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됐어요. 네. 일단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의료 로봇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로봇, 또 척추 수술 로봇, 보행 재활 로봇 등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2019년도에 처음 개발한 의료 로봇에 대해서 국내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매출액이 15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의료 로봇 매출액이 작년 약 234억 원으로 와. 급증했습니다. 네. 그만큼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큐렉소 같은 종목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여전히 올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추세는 좋은데 네. 아직까지는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많이 올랐다면은 이제 조정 눌림목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체라. 알체라는 이제 인공지능 AI 영상 인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요 회사가 이제 안면 인식 기반의 결제 시스템 구축, 또 모바일 뱅킹, 또 신분증 확인 등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원격 의료, 그다음에 임상 시험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등도 공급을 한다. 다방면에 상당히 유용한 관련주라고 보여지는 게 알체라인데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것은 이 회사가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약간 아쉽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은 이제 나중에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여전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나중에 턴어라운드가 될 때부터 좀 저는 관심을 갖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적자는 아예 안 사시는 거군요. 적자는 거의 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적자인데 추세가 너무 좋고 재무 상태가 너무 좋다면 사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저만의 어떤 그런 이제 툴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걸 깨기 시작하면 또 좀 약간 불편해지는 거니까 항상 실적은 흑자 전환 또는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만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적자에서 턴어라운드 실적이 발표되는데 네.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나요? 늦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예.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오니아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나서도 매수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두세 배 이상 더 간 거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으로 이미 주가는 한 번 이제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데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정확하게 좋아진 종목들이 또다시 3분기, 4분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흑자를 냈던 회사가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적자를 냈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자 지속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흑자를 냈던 회사들이 또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야기하는 흑자는 과거의 실적 아니냐, 미래의 실적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주가는 선행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미래의 실적을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실적을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금감원의 전자공 시스템에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정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예상치가 나온다든지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저한테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뭐 이를테면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양이 아니라면 공시도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과거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졌던 종목들을 위주로 하면 거의 뭐 맞을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또 AI 기술이 네. 또 다양한 분야로 쓰일 수 있잖아요.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교육 분야가 AI 기술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YBM넷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YBM넷 이 회사가 이제 국내 e-러닝 산업을 개척하고 선도해온 온라인 교육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온라인 교육 및 테스트, 디지털 컨텐츠 판매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인 이미 아이러닝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 최고 권위의 영어 교육 학회로부터 학습 효과를 공식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 회사가 이제 2023년 3월 기준 380만 명 이상의 패밀리 회원하고 470여 개의 B2B 회원사를 확보한 것은 상당히 강점이다. 백그라운드도 탄탄하니까 그러네요. 상당히 미래 가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또 실적 관점에서도 좋습니다. YBM넷도.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애플도 AI 경쟁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옛날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약간 진부한데 국내에서는 삼성이 만들면 삼성이 하면 다르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외국에서는 애플이 하면 애플이 만들면 다르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만큼 애플의 파워는 브랜드 파워는 정말 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제 애플의 GPT 참전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오픈 AI, 챗 GPT 등과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제 거기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MS, 뭐 테슬라, 메타 등등. 예.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강점은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생산하고 있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이 애플이 완성도를 상당히 중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애플의 GPT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진짜 AI 하면은 지금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런 국내 기업들도 주목해야 하지만 사실 빅테크들이 다들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좀 눈여겨 보시는 그런 기업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저도 이제 그 지난번에 오픈 AI, 챗 GPT 관련해서 이제 여전히 잘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원래 미국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제 주위에 미국 투자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그 GPU 관련주,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원래 이게 나오기 전에는 거의 적자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엄청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또 엔비디아랑 연관된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괜찮은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AI 기업들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더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느냐 여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저는 이제 어부지리로 이러한 경쟁이 반도체 기업들한테 동반 수혜를 좀 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자금 있으시면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는 아마 그냥 지금 또 여전히 한 5천만 원은 주식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5천만 원은 좀 당분간은 현금으로 보유를 해서 아마 추이를 좀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5천만 원은 아마 저희 두 딸 아이한테 소형 오피스텔을 하나 낙찰을 받아서 아마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현금 5천만 원으로 경매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한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김포에 한번 다녀왔는데 이 정도로 네. 낙찰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예. 아 진짜 맞아요. 교수님께서 네. 또 경매 전문가시긴 네네네. 한데 지금 네. 경매 시장도 괜찮나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오. 네, 나쁘지. 시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음. 다시 좀 매물이 조금은 줄어든 그런 양상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주식 5천만 원은 좀 앞서서 그 설명해주신 그런 중소형주의 추세가 좋고 네. 살아있는 이런 기업들 실적 좋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제가 외부에서 언급하지 않은 네. 종목으로 저만의 종목으로 항상 네. 페어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정말 어쨌거나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도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식 영상을 올렸었어요. 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해보니까 주식 투자가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또 아무리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스스로 좀 느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본인 스스로가 자생력 있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종목은 우량주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과 재무 상태, 수급, 이슈, 추세가 좋은 종목을 위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을 잡고 꼭 거기에 도달하면 매도 버튼을 누르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주식을 샀는데 30% 손해봤어요, 반토막 났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기준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를테면 오늘부터라도 나는 내가 산 가격 대비 20%가 올라가면 20% 넘는 순간 과감하게 매도 버튼을 누른다. 또 내가 산 가격 대비 5% 떨어지면 또는 5일선이나 20일선 깨지면 매도 버튼을 과감하게 누른다. 실천해야만 한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춘한 캠퍼스의 설춘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